모든 것은 황금 사과 한 개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잔치 한가운데 던져진 단 하나의 과일. 신들과 여신들은 필멸의 영웅 펠르스와 바다의 요정 테티스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펠리온산에 모였습니다. 웃음과 음악이 하늘을 울렸고 술은 자유롭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밖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거창하지도 번개를 치거나 땅을 뒤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교활하며 그 단순함 속에서 찬란했습니다. 연회장 안,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명의 위대한 여신의 발치에 그녀는 바로 그 순금 사과를 던졌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에는 단 하나의 문구, 단 하나의 단어,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문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집어삼킨 불꽃을 일으킨 불꽃. 세 여신이 저수조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렸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다산 기슭에 사는 젊은 양치기 필멸자에게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파리스였고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각 여신은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헤라는 아시아 전역을 지배할 권력을, 아테나는 군사적 영광과 지혜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필멸자 여성을 약속했다. 파리스는 선택을 했다. 그는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었다. 그리고 필멸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였다.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10년간의 포위 공격, 영웅들의 죽음, 그리고 거대한 도시의 함락을 위한 빌미였다. 신화는 그렇게 이어진다. 3000년 동안 모닥불 주변에서 대리석에 새겨지고 양피지에 쓰여진 이 이야기는 다시 전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신과 영웅의 모습, 황금사과와 트로이 목마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무언가. 수세기 동안 시적 허구의 껍질로 뒤덮인 역사적 진실의 한 조각. 바로 여기에 우리의 논쟁의 씨앗이 있습니다. 역사가 고고학자 그리고 몽상가들을 여전히 갈라놓는 질문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정말 일어났을까요? 위대하고 난공불락의 도시 트로이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신화를 제쳐두고 역사가의 도구, 즉 고고학자의 삽, 언어학자의 예리한 눈, 그리고 기록 보관자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물론 시입니다. 호메로스라는 눈먼 시인이 쓴 것으로 알려진 두 편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는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꾼, 즉 아이도스였습니다. 그는 아킬레스의 분노, 오디스스의 교활함, 헥토르의 용맹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살았을까요? 현대학자들은 호메로스, 혹은 우리가 호메로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기원전 8세기경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사건들, 만약 있었다면 트로이 전쟁은 청동기 시대 말기, 즉 기원전 1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쟁으로 추정되는 사건과 최초의 위대한 이야기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400년, 어쩌면 500년, 이 시기를 역사가들은 그리스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미케네 성체들이 무너지고 선문자 비가 사라지고 문명의 모든 지층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대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세대의 이야기꾼에서 다음 세대로 입소문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길고 어두운 시간의 통로를 거쳐 전해진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트로이는 아틀란티스처럼 허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슐리만이었습니다. 독일 사업가이자 독학으로 수학한 다국어에 능통한 모험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일리아스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 즉 안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 시와 확고한 신앙으로 무장한 그는 터키 북서부 히사를리크 언덕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도시가 하나가 아니라 9개나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수천 년의 역사가 층층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슐리만은 자신이 호메로스의 트로이를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벽을 파헤치고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고 이름 붙인 보물들을 발견한 후 신화가 현실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조잡하고 야만적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층에 도달하려는 열정에 그는 후기 건축물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귀중한 증거들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트로이라고 믿었던 층이 그보다 1000년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부유하며 강력한 청동기 시대 도시가 이 언덕 위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성벽을 갖춘 단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해서 전쟁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트로이가 존재했던 세계를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티탄 신족의 시대였습니다. 남쪽 나일 강 유역에는 람세스 2세와 같은 신왕국의 파라오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호전적인 미케네 문명이 번성했는데 전사왕, 거석요새, 황금 장례 가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아나톨리아 중심부에는 강력한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은 무역을 하고 동맹을 맺고 서신을 주고받고 물론 전쟁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에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역사가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히타이트 왕들은 외교 서신에서 아히야와라고 불리는 민족을 언급합니다. 호메로스의 그리스인 이름인 아카이아인과 놀랍도록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또한 서부 아나톨리아에 있는 도시를 언급하는데 그곳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윌루사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 이름은 트로이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어 일리온과 발음상 매우 유사합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으면 하나의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파국 직전의 세계를 묘사한 그림. 강력한 아카이아 왕조 연합이 에게 해를 건너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원정을 벌일 수도 있는 세계. 파기된 맹세, 무역 봉쇄 또는 왕조 분쟁이 그 구실이 될 수도 있었는데 후세의 기억 속에서 이는 아름다운 여인의 납치로 변질될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세계가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청동기 시대의 대붕괴가 다가오고 있었다. 신비로운 바다 민족은 문명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히타이트 제국은 몰락했고 미케네 궁전들은 불에 탔다. 이집트는 굳건히 버텼지만 치명적으로 약화되었다. 바로 그 암흑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이 만약 실제로 일어났다면 영웅시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 위대한 노래, 마지막 절망의 폭발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전쟁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불길이 나무와 돌을 삼켰다. 프리아모스 왕의 요새였던 위대한 트로이는 화장용 화형대의 불꽃이 흩뿌려진 밤하늘 아래 고통받았다. 호메로스는 그렇게 노래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의 노래는 신화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영웅과 신, 그리고 폐허 아래 영원히 묻힌 수많은 보물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1000번의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보물들. 태양마저도 눈멀게 할 만큼의 황금, 프리아모스의 보물. 하지만 일리아드에 새겨진 이 이미지는 어린 시절부터 한 남자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슐리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고 고전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백만장자가 된 그는 남색 초석 차를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12개 언어를 배우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얻은 상업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1868년
46의 나이에 그는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온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로이를 찾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색 장소는 터키 북서부의 히사를리크 언덕이었다. 슐리만은 트로이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터키 대초원의 언덕뿐만 아니라 연기자욱한 거대한 도시의 폐허를 보았다.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프리아모스 왕의 죽음의 함성을 들었다. 그는 집착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세상을 바꾸었지만 그가 찾던 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다. 현대 고고학은 그의 방식에 몸서리칠 것이다. 히사를리크 언덕은 마치 겹겹이 쌓인 양파 같았다. 각 층은 이전 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별도의 도시였다. 9개의 도시가 하나 위에 또 하나가 겹겹이 쌓였다.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트로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트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쓰레기로 여겼다. 그는 땅을 채질하지 않았다. 마구잡이로 파헤쳤다. 탐사선과 도랑을 파고 깊이 파고 후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고심하며 연구하게 될 층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냈다. 그는 100명이 넘는 인부를 고용하여 솔과 삽이 아닌 곡괭이, 삽, 손수레를 장비했다. 그는 서둘렀다. 그는 황금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1873년 5월 말의 더운 날, 그의 시선에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참호 바닥, 오래된 성벽 아래, 다져진 흙과 재 아래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슐리만은 훗날 일기에 그 순간 비인간적인 흥분에 휩싸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언급하며 작업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휴무를 알렸습니다. 작업장이 텅 비었을 때 그의 곁에는 젊은 그리스인 아내 소피아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칼 하나를 든 채 필사적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유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날 그들이 발굴한 것은 놀라웠다. 그저 동전 몇 개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 순금으로 만든 수십 개의 물건들이었다. 2개의 웅장한 티아라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90개의 사슬과 심군 싸운 바이십 53개의 작은 반지와 명판으로 이루어져 마치 금빛 폭포처럼 매달려 있었다. 바구니 모양의 귀걸이, 팔찌 60개, 은과 일렉트럼 용기, 그리고 거의 600g에 달하는 육즙이 가득한 배를 닮은 거대한 금잔이었다. 하인리히 슐리만은 확신했다. 아카이 아인들이 이미 도시를 습격하고 있을 때 프리아모스 왕이 서둘러 숨겨둔 보물들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심지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사진을 찍어 고대 보석으로 장식하고 헬레네의 보석이라고 이름 붙였다. 온 세상이 숨죽이며 감탄했다. 전 세계 신문들은 이 놀라운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독학으로 공부한 상인이 수세기 동안 시적인 허구로 여겨졌던 것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프리아모스의 보물.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프리아모스의 트로이가 아니었습니다. 슐리만이 서두르다가 그토록 경멸했던 고고학은 그에게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이후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물이 발견된 층, 소위 트로이 아이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24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기원전 125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 금을 소유한 왕과 호메로스의 시에 나오는 프리아모스 왕 사이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인리히 슐리만은 신화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프리아모스의 트로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보물을 찾았지만 잘못된 왕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을 발견했지만 잘못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의 유산의 역설이 있습니다. 집착적인 취미인이자 오스만 제국의 국보를 몰래 빼돌린 무자비한 파괴자였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옳았습니다. 히사를리크 언덕 아래에는 거대한 청동기 시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의 무대가 될 만한 도시였습니다. 슐리만은 프리아모스의 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신화의 그림자 뒤에는 실체적이고 견고한 금속의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호메로스는 유령의 길을 따라 수색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르다넬스 해협,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프리아모스의 도시는 정확히 어디에, 어떤 땅 아래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내륙에 있는 부나르바시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안 근처에 낮고 먼지 쌓인 언덕 하나는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터키인들은 그것을 히사를리크, 즉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작고 소박해서 위대한 트로이의 역할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외교관이자 지주였던 프랭크 칼버트가 가리킨 것은 바로 이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히사를리크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발굴을 진행했고 트로이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할 수단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복음서라도 되는 양 호메로스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무역으로 큰돈을 번 독일 상인 하인리히 슐리만이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예산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몽상가였습니다. 칼버트의 생각을 듣고 슐리만은 온 에너지와 전 재산을 히사를리크에 쏟았습니다. 1871년 그는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자의 고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격이었습니다. 슐리만은 100명이 넘는 인부를 고용하여 땅을 파도록 명령했다. 언덕 한가운데를 뚫고 바로 아래로 파 내려가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역사를 찾는 게 아니었다. 호메로스의 도시를 찾고 있었다. 아킬레스와 헥토르 시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곡괭이와 삽으로 벽을 부수고 바닥을 뚫고 시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총알을 찾는 외과의사처럼 땅을 갈고 눈앞에 있는 모든 중요 장기를 잘라냈다. 그에게 언덕은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그저 최고상을 차지하기 위해 열어야 할 상자일 뿐이었다. 1873년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아래에서 그의 인부들은 구리로 된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슐리만은 즉시 모든 사람을 해고하고 아내 소피아만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비밀리에 세상이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고 부를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금, 은, 그리고 일렉트럼으로 만들어진 9,000개의 유물이었죠. 왕관, 귀걸이, 목걸이, 잔,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기 직전에 급히 숨겨둔 트로이의 마지막 왕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슐리만은 일기에 젊은 아내 소피아가 트로이의 헬레네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신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슐리만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트로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엄청난 오류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중은 박수를 보냈지만 진정한 학자들은 발견된 유물에 점점 더 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도자기, 무기, 장신구의 양식, 그 어느 것도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훨씬 더 오래전의 유물이었습니다. 슐리만은 호메로스 신화를 맹목적으로 추적하던 중 진짜 트로이를 관통하는 도랑을 파고 트로이 전쟁이라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1000년 전에 존재했던 도시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프리아모스의 도시가 아니라 초기 청동기 시대 통치자들의 성체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동시에 가장 큰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류, 언덕 표면에 남겨진 이 거친 상처 덕분에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후대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면밀히 연구하여 깨달았습니다. 히사를리크는 단일 도시가 아닙니다. 마치 층층이 쌓인 고고학적 케이크와 같습니다. 3,500년 동안 다른 도시의 폐허 위에 건설된 9개의 주요 도시, 9개의 트로이. 트로이 1호는 청동기 시대 초기에는 소박한 정착지였습니다.
트로이 2호는 슐리만이 발견하고 약탈한 호화로운 성체였으며 기원전 2300년경에 불타 파괴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층이 더 있었지만 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두 층의 유적이었습니다. 트로이 6, 이곳이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두께 5m, 높이 9m의 거대한 성벽과 장엄한 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귀족들의 넓은 저택들이 있었습니다.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는 강력하고 번영한 요새였습니다. 호메로스의 트로이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호메로스의 트로이가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6의 성벽은 공성추에 의해 갈라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진동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기원전 1250년경 강력한 지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물을 흔드는 자일 뿐만 아니라 땅을 흔드는 자라고 불렀던 호메로스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 신화가 실제 지질학적 재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7번째 트로이입니다. 6번째 트로이의 폐허 위에 생존자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옛 영광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성벽은 급하게 보강되었습니다. 한때 궁전들이 있던 성차의 안에는 이제 작고 초라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재앙을 예상하는 듯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집들의 바닥에 곡식과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진흙 그릇들이 파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준비할 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도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끔찍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광범위하고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화살촉이 박혀 있었고 거리에는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진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기원전 118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청동기 시대의 종말 그리고 트로이 전쟁과 연관시킵니다. 그렇다면 트로이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한 장소에 9명의 삶이 존재합니다. 슐리만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찾았지만 돌과 재로 쓰인 거대한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서사시에 나오는 도시를 찾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새겨진 실존 인물들의 진정한 드라마였습니다. 불에 파괴된 부유한 도시, 자연의 비바람에 휩쓸린 위풍당당한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과 칼에 휩쓸려 땅바닥까지 무너진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가난한 도시. 어쩌면 이 최후의 고통이 위대한 신화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인의 말은 침묵에 잠겼다. 육복역은 돌 파편, 제2 언어로 대체되었다. 트로이 전쟁 서사시는 수세기 동안 기억 속에 살아있었고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깨지기 쉬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위대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일리아스를 내려놓고 삽을 들어야 했다. 트로이를 은유가 아닌 지도 위의 구체적인 지점으로 여기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발견되었다.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슐리만이었다. 독일 상인이자 모험가였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그는 쪽빛, 초석, 그리고 차를 거래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그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어린 시절 마을 목사였던 아버지가 호메로스의 시신을 읽어주면서 그에게 불붙은 집착이 있었다. 슐리만은 시인의 모든 말을 믿었다. 문자 그대로 믿었다. 아킬레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진짜 성벽 주위로 끌고 다녔고 아가멤논이 진짜 미케네에서 통치했으며 프리아모스 왕의 보물이 지하 어딘가에 묻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신앙이었다. 산을 움직이는 신앙이었다. 19세기 중반 대부분의 학자들은 트로이를 허구로 간주하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호메로스 서사시의 지형을 연구했던 슐리만은 터키 북서부에 있는 히사를리크 언덕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에게 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려 햇볕에 그을린 낮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유적지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슐리만이 최초의 발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몇 년 앞서 아마추어 고고학자이자 영국 영사이자 지주였던 프랭크 칼버트는 히사를리크에서 시험 발굴을 실시했고 그곳에 고대 도시의 유적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칼버트는 대규모 발굴 작업을 할 자금이 없었지만 슐리만은 자금이 있었습니다. 1871년 하인리히 슐리만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고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었습니다. 습격이었습니다. 곡괭이 삽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한 수백 명의 인부들이 땅을 갈랐습니다. 호메로스의 트로이를 찾는 데 집착한 슐리만은 지층학, 즉 문화적 지층을 연구하는 학문의 복잡성을 탐구할 시간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언덕 한가운데를 최대 15m 깊이의 거대한 도랑을 파고 자신이 예상했던 높이보다 높은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후대의 고고학자들은 이 야만적인 상처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역사책에서 단 하나의 페이지만을 찾아 다른 모든 페이지를 뜯어내고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히사를리크 언덕은 그런 책과도 같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한자리에 솟아오른 인공 언덕, 즉 텔텔이었습니다. 도시와 문명이 차례로 선조들의 폐허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9개의 주요층, 즉 9개의 서로 다른 트로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각 유적은 고유한 역사, 고유한 성벽, 고유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슐리만은 성급하게 후대의 층들을 파헤쳤는데 그 중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쟁의 트로이 유적지로 가장 유력하게 꼽는 트로이 7 유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금을 찾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에게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1873년 5월 거대한 발굴 현장의 바닥, 고대 성벽 아래에서 작업자들은 무언가 단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슐리만은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즉시 모든 사람을 해고하고 가짜 생일을 선언하여 그 발견물과 자신만 함께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젊은 그리스인 아내 소피아와 함께 비밀의 베일에 쌓여 있었다고 알려진 그들은 땅에서 진정한 기적을 발굴했습니다. 90개의 유물, 구리가마솥, 은그릇, 청동무기, 그리고 금, 수천 개의 금유물, 1만 6천원 함께 53개의 금화로 구성된 2개의 웅장한 왕관, 귀걸이, 팔찌, 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슐리만은 즉시 자신의 발견을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트로이 함락 직전 슐리만이 숨겨둔 트로이의 마지막 왕의 보물들이었습니다. 트로이의 헬레네의 보석으로 장식된 소피아 슐리만의 유명한 사진이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신화는 살과 피, 아니 금과 은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실 논리는 무자비합니다. 슐리만은 모든 협정을 위반하고 오스만 제국에서 보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일기는 미화와 노골적인 날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보물이 발견된 층, 즉 트로이 2층은 기원전 1200년경으로 추정되는 트로이 전쟁 시기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슐리만이 발견한 보물은 프리아모스보다 1000년 앞서 살았던 알려지지 않은 왕이나 통치자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스크바 발굴 중 로마 군단병의 갑옷을 발견하고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갑고도 단서들은 무엇이었을까? 호메로스의 말이 옳았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중대한 고고학적 오류의 증거일까? 시에 이끌린 하인리히, 슐리만은 강력하고 부유한 진짜 고대 도시를 발견했다. 그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언덕이 그리스 영웅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활기로 가득 차 있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프리아모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간절한 욕망에 그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투박한 사업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언덕을 깨웠지만 언덕이 들려주기 시작한 이야기는 위대한 서사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로이의 모래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 햇볕에 그을린 아나톨리아 고원 깊숙한 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해답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세계를 벗어나 그들의 통치자들의 수도 하투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원전 13세기 이곳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에게해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림자가 드리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돌로 쌓은 거석 성벽은 바위 투성이 언덕을 에워싸고 있어 어떤 적에게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자문과 스핑크스문에는 돌 경비병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조용한 포효는 사절과 청원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전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미궁 속의 내부에서는 수십 개국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와 바빌로니아 군주의 형제인 위대한 왕이 이곳에 군림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점토판으로 가득 찬 그의 기록 보관소는 제국의 신경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설형 문자로 쓰인 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트로이. 다만 히타이트인들이 다르게 불렀을 뿐입니다. 윌루사. 투드할리아 4세와 같은 하투사의 왕들에게 윌루사는 영웅적인 전투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윌루사는 불안한 국경 왕국이자 전략적 자산이자 끊임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점토에 새겨진 조약에서 이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루사의 왕 알락산두와 맺은 조약에서 알락산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알락산두입니다. 우리가 파리스라고 알고 있는 트로이 왕자의 이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히타이트 왕은 그를 동등한 존재가 아닌 가신으로 칭했습니다. 그는 조건을 지시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받았을까요? 아카이아인들로부터였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그들을 아히야와라고 불렀습니다. 배를 타고 서쪽에서 온 호전적인 민족을 뜻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게 트로이 전쟁은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문명 간의 서사시적 결투라기보다는 불안한 이웃 나라들이 가신 영토를 뻔뻔스럽게 침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인들이 아킬레스의 분노에 대한 노래를 작곡하는 동안 하투사의 성벽 안에서는 진정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기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길어지고 수확은 더욱 부족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은 파라오에게 절박한 편지를 써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곡물을 가득 실은 배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강대했던 제국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화의 순간 바다 건너편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일 왕국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고 무자비한 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가들은 그들을 바다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연합에는 펠레셋, 셰켈렛이, 데니엔, 웨시엣이 수많은 정착민과 전사들이 포함되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배와 수레를 타고 이동하며 수세기 동안 서 있던 도시들을 불태웠습니다. 히타이트의 마지막 대왕 수필룰리우마 2세가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자가 그에게 또 다른 점토판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해안의 부유한 항구 도시이자 충성스러운 봉신인 우가리트의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우가리트 왕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적의 함선들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 도시들을 불태우고 제 땅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모든 병력과 전차가 하티 땅에 있고 제 모든 함선이 루카 땅에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땅은 약탈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아십시오. 하투색에서 답이 있었다면 그 답은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가리트는 완전히 불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군대는 어째서 돕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수필룰리우마 2세는 키프로스 해안에서 함대 전체를 필사적인 해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비문에 자랑스럽게 기록했듯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함대가 떠난 동안 아나톨리아 해안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군대가 한쪽 전선에서 적군을 막아내는 동안 기근과 반란이 제국 내부를 갉아먹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마침내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하투사는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포위 공격으로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고고학은 성벽에서 큰 전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아마도 버려졌을 것입니다. 굶주림이나 적군을 피해 도망치던 주민들은 그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버려진 궁전과 사원을 휩쓸었습니다. 나무 기둥은 불타고 화려한 테피스트리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파괴를 목적으로 한 이 화재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보존자가 되었습니다. 불길은 왕실기록 보관소의 점토판을 태워 깨지기 쉬운 점토를 내구성 있고 거의 영원한 도자기로 변모시켰습니다. 곡물 수송에 대한 세세한 보고서, 외교 서신, 왕실 칙령, 그리고 간절한 도움 요청까지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린 도시의 폐허 아래 수천 년 동안 구워져 보존되었습니다. 하투사의 몰락은 단순한 수도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멸망을 알리는 마지막 화음이었습니다. 위대한 제국과 궁궐 문명의 시대였던 청동기 시대는 피비린내 나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몰락,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꽃 속에서 작은 해안 요새 윌루사를 둘러싼 전쟁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중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불길에 휩싸인 세상의 수많은 불꽃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신화는 영웅을 찬양했지만 점토에 새겨진 현실은 우리에게 비극을 말해줍니다. 한 도시의 비극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비극입니다. 시를 잠시 접어두고 대장간을 방문해 봅시다. 수채 매캐한 연기와 녹은 금속의 냄새를 들이마셔 보세요. 전쟁은 아무리 전설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신의 의지보다는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깨에 얹힌 청동의 무게와 그 아래 우리 뼈의 강인함에 관한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투구를 상상해 보세요. 고대 그리스 화병에 있는 말볕이 달린 우아한 투구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멧돼지 상아를 정교하게 조각하고 윤을 내어 가죽 틀에 꿰맨 투구를 상상해 보세요. 호메로스는 오디시스에 바로 이런 종류의 투구를 묘사했고 수세기 동안 시적인 환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미케네 무덤에서 이 투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투구 하나하나는 사냥, 기술, 그리고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30마리, 때로는 50마리의 멧돼지 상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뼈에 새겨진 전사의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후에 등장할 청동 흉갑에 조각된 근육은 잊어버리세요. 훨씬 더 크고 무시무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0년 미케네 근처의 수목학 유적지에서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되는 완전한 갑옷 한 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장한 전사의 갑옷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두고 있는 청동 석관입니다. 가죽 끈으로 연결된 15개의 청동판이 있었습니다. 어깨 보호대, 흉갑, 등판, 목 보호대, 심지어 청동 치마까지 있었습니다. 총 무게는 20kg이 넘습니다. 이런 갑옷을 입고 우아한 펜싱이나 달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갑옷의 주인은 느리고 무자비한 살상기계, 청동기 시대에 걸어 다니는 전차였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기동전투가 아니라 정면 돌격, 적진을 들이받는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격을 견뎌내려면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메로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사의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방패를 묘사했습니다. 또는 팔자 모양의 방패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묘사는 과장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필로스, 크노소스, 티린스의 프레스코화는 바로 그러한 전사들을 보여줍니다. 청동으로 강화된 움직이는 소가죽벽 뒤에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동식 은신처인 방패 뒤의 전사는 단 하나의 무기, 즉 무거운 청동 촉이 달린 2-3m 길이의 긴 창만을 앞으로 내밀고 숨었습니다. 창은 그 시대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의 몸 전체 무게로 가해지는 창의 타격은 다른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달랐습니다. 촉이 미케네의 검, 소위 레이피어는 길고 가늘며 날카로웠습니다. 귀족 간의 결투에는 이상적이었지만 보병의 근접전에서는 약했습니다. 이후 트로이 전쟁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이르러 더 짧고 내구성이 뛰어난 배기용 검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술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일리아드에서 그토록 찬사를 받은 전차는 어땠을까요? 선형문자 B로 해독된 점토판의 유물과 기록은 미켄의 통치자들이 수백 대의 전차를 보유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차들은 고대 이집트 영화에서처럼 보병을 강타하는 강력한 쐐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두 바퀴로 이루어진 전차는 그리스나 아나톨리아의 험준한 바위 투성이 땅에서 그런 충돌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켄의 전차는 지휘관이나 궁수를 위한 플랫폼인 전투 택시에 가까웠습니다. 중무장한 귀족을 전장 한가운데로 실어 나르고 창을 던지며 1대1 전투를 벌인 후 적진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병대가 아니라 위험 있는 무기이자 지휘소였습니다. 청동의 광채가 여기 있습니다. 송곳니로 만든 투구, 석관 같은 갑옷, 거대한 방패. 이들은 정예 부대입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주석은 엄청나게 희귀하고 값비싼 수입품이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영국처럼 먼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운반해왔습니다. 모든 창, 모든 검, 모든 갑옷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뼈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치명적인 청동과 인간의 살이 만났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트로이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트로이 6층과 트로이 7층 아라고 부르는 층들, 즉 청동기 시대 말기에 파괴된 층들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화재 흔적 이상의 것을 봅니다. 요새 성벽에 박힌 화살촉도 보입니다. 평민의 무기이자 포위 공격의 무기였던 돌 새총알 더미도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영웅들의 고귀한 결투가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이 유적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발견이 있었습니다. 프리아모스의 금도 만리장성도 아니었습니다. 트로이의 7아 층 안에 있는 집의 잔해 아래에 반쯤 묻힌 단 하나의 유골이었습니다. 공격 중 전사한 한 남자, 그 옆에는 청동 창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모든 경제, 모든 기술, 모든 전쟁의 시가 하나의 단순하고도 끔찍한 사실로 귀결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산에서 주조된 금속 조각 하나가 액의 해를 건너 트로이의 이름 없는 수호자의 뼈를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모든 드라마는 여신들의 다툼이나 아킬레스의 분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조에 있습니다. 귀중한 청동의 반짝임과 인간 뼈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금속과 유물에 새겨진 이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얽힌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레바논의 삼나무가 크레타 섬에 궁전을 짓고 키프로스의 구리와 멀리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산맥의 주석이 미케네의 용광로에서 만나 영웅의 검과 갑옷이 되는 세상입니다. 조약, 왕조 간의 결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역으로 얽힌 위대한 제국들의 세상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강력한 히타이트의 왕, 미케네의 영주들. 그들은 점토판에 서로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배들은 지중해를 누비며 곡물, 와인, 석유, 귀금속,
그리고 사치품을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에 세계화된 세상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웠지만 그 위대함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들로 가득 찬 궁전들은 모든 암포라와 모든 주교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신들이 세우고 왕들이 지지하는 이 질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00년경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징조들이 미묘해서 농부와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제때 내리지 않게 되었고 여름은 더 길어지고 건조해졌으며 더 가혹해졌습니다. 강은 얕아졌습니다. 호수의 토사 속에 얼어붙은 고대 식물의 꽃가루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재앙에 대한 침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나무와 올리브 나무의 꽃가루는 바싹 마른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잡초의 꽃가루로 대체되었습니다. 대가뭄이 시작되었고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궁궐 경제, 이 복잡하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인겨 생산과 끊임없는 자원 유입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곡식이 떨어지자 곡물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모든 사회적 유대감을 부식시키는 용매와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농민들은 밭을 버리고 도시로 피난했지만 도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정부는 존재할 신성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마지막 점토 편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메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해안에 번영하는 항구 도시 우가리트의 왕은 이웃 키프로스의 알라시아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는 3000년 동안 구운 점토 속에 얼어붙은 절망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적의 함선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도시들을 불태우고 제 나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제 모든 병력은 히타이트 땅에 있고 제 모든 함선은 루카 땅에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나라는 운명에 맡겨졌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진 직후 우가리트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m 두께의 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바다가 끓어올랐습니다. 신비로운 바다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집트 부제는 뿔이나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쓰고 둥근 방패를 든 전사들이 가족, 소가 끄는 수레, 그리고 온갖 소유물을 싣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조직적인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뿌리째 뽑힌 절망적인 이주민, 피난민, 해적, 그리고 산적들의 물결이었습니다. 쉐르덴, 펠레셋, 테케르, 다눈, 그들의 이름은 파괴의 리듬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붕괴의 원인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아나톨리아, 시리아, 레반트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오직 영이 자욱한 폐허만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집트와 맞먹던 히타이트 제국은 몰락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수도 하투사는 불에 타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미케네 문명의 거석 궁전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필로스, 미케네, 티린스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요새들의 폐허에서 무기고 급조된 요새의 흔적, 그리고 버려진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궁전과 함께 문자도 사라졌습니다. 점토판에 기록을 남기는 기술인 선형 문자 B는 잊혀졌습니다. 그리스는 암흑시대로 접어들었고 거의 400년 동안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강했던 이집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육지와 바다에서 해양 민족과 싸워 나일 삼각주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제국들과 형제의 옛 서신으로 가득했던 구세계는 사라졌습니다. 교역로는 단절되었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온 나라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뿌리째 뽑히고 약탈과 전쟁만이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 된 이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게해를 건너온 아카이아의 대원정, 부유한 도시를 10년간 포위 공격한 사건, 더 이상 맥락에서 벗어난 독특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 절망적인 드라마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트로이 전쟁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에 나는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빛 찬란함과 슐리만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을 뒤로하고 떠난다. 우리의 도구는 더 이상 모험가의 곡괭이가 아니라 고고학자의 메스다. 우리는 트로이의 돌심장부, 땅속의 고요한 층 위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역사는 운문이 아닌 토기 조각과 검댕으로 말한다. 호메로스는 침묵한다. 돌들이 말한다. 6번째 트로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도 전초 기지도 아닙니다. 수도입니다. 두께 5m, 높이 8m에 달하는 성벽을 자랑하는 웅장한 성체입니다. 투박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솜씨로 지어졌습니다. 성벽은 적의 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교묘한 각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성벽의 기단은 공성탑이나 보병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매끄러운 돌 경사면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장엄한 탑들이 평원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안에는 넓고 귀족적인 저택들이 있습니다. 도시는 번영하고 있습니다. 미켄의 세계와 교역을 하며 미래의 그리스 영토에서 가져온 모든 항아리와 그릇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도시는 프리아모스에 걸맞은 도시입니다. 10년간의 포위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1250년경 이 성체는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체를 무너뜨린 적은 청동 갑옷을 입지도 않았고 목마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지진이었습니다. 성벽은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탑은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석조물의 특징적인 변형과 그 아래 잔해에서 전투의 흔적이나 화살촉을 찾을 수 없는 모습에서 이를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6번째 트로이는 자연의 맹목적인 분노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생존자들은 폐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새로운 층을 트로이 셰보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황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이전의 호사스러움은 사라지고 널찍했던 공간도 사라집니다. 크고 독립된 집들 대신 작은 집들이 나타나 서로 붙어 있고 심지어 요새 성벽 안쪽까지 붙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낡고 급하게 수리된 성벽 뒤에 숨겨진 하나의 크고 비좁은 공동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땅속 깊이 파묻힌 거대한 점토 용기, 피토이가 집 바닥에 마치 흉터처럼 틈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들은 곡물, 기름, 물을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거용 건물을 창고로 만들었을까요? 왜 보급품 때문에 편의성을 희생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트로이 치블레이의 주민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한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령적인 적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왔습니다. 트로이의 치블레이층은 갑작스럽고 끔찍하게 끝을 맺습니다. 두께가 최대 50cm에 달하는 두꺼운 재와 수층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불과 칼에 파괴된 도시의 잔혹한 죽음입니다. 청동 화살촉은 집 안팎의 벽에 박혀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폐허 속에서는 흩어진 인골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 버려진 채입니다. 한 젊은이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함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살당하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1180년경에 일어났는데 고대 역사가들이 트로이의 함락으로 여겼던 시기와 무섭도록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전투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메로스는 멧돼지 상아로 장식된 투구를 쓴 전사들을 묘사합니다. 기이한 묘사로 시적인 허구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본토의 미켄의 무덤에서 고고학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개의 멧돼지 상아가 가죽 뒷면에 정교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전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팔자 모양이나
탑 모양의 거대한 방패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케네, 티린스, 필로스의 프레스코화에서도 똑같은 방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리아스에 묘사된 무기, 갑옷, 전차는 맹인 시인의 환상이 아닙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물질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청이 터질 듯한 목소리는 지하가 아닌 또 다른 강대국의 기록 보관소에서 들려옵니다. 바로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 하투사입니다. 히타이트 필경사들은 서령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에 외교 서신을 꼼꼼하게 기록해왔습니다. 기원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서신들에서 그들은 서부 아나톨리아의 불안정한 왕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윌루사라고 부릅니다. 언어학자들은 윌루사가 그리스어 빌리오스 미리오스 또는 일리온의 히타이트 발음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일리온은 트로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더욱이 히타이트 문헌들은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언급합니다. 윌루사의 왕 알락산두가 언급되는데 이 이름은 히타이트어로 그리스우여 알렉산드로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토 비문들은 아히야와라는 특정 민족의 끊임없는 갈등과 해상 습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강력한 민족 아히야와, 이 단어에서 다른 의미, 즉 아카이아인을 알아보려면 언어학자가 필요 없습니다. 호메로스는 그리스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진으로 파괴된 부유한 도시,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급히 재건한 도시, 전설과 동시에 일어난 잔혹한 포위 공격과 완전한 방화의 흔적, 서사시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물질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락산드로스 왕이 통치하는 윌루사 일리온과 아카이아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드라마를 냉정하게 기록한 제3자 기록 보관소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아킬레스의 무덤이나 헥토르의 방패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단순한 신화를 넘어 무섭도록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는 역사적 맥락을 찾은 것입니다. 트로이 테브 A의 화재로 인한 연기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기, 이 진짜 인걸불에서 몇 세기 후 위대한 서사시의 불꽃이 태어날 것입니다. 바람이 히사를리크 언덕을 가로질러 불고 한 세기도 더 전에 파놓은 참호를 휩쓸며 우리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언어로 속삭인다. 이곳 터키의 태양 아래 땅은 층층이 말을 건넨다.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는 고고학자에게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지층학이다. 9개의 도시가 시간 속에 압축되어 돌, 진흙, 뼈로 이루어진 연약한 양피지로 쌓여 있다. 각 층은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시대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잔혹한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름은 트로이 세븐이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로마 시대 일리온 유적을 지나고 헬레니즘 시대 도시의 잔해를 지나 고고한 유물의 먼지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몇 미터 깊이에서 삽이 다른 것을 칩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이곳은 기원전 13세기 후반의 세계입니다. 칼 블레겐이 이끈 미국 탐험대가 1930년대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발굴한 세계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호메로스의 시에 나오는 장엄한 프리아모스 도시가 아니었다. 아니, 그 풍경은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이전 세대에 의해 지어진 웅장한 성벽 안에는 작고 급하게 지어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트로이 세븐의 주민들에게는 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부족했다. 마치 도시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모두 흡수하여 돌로 둘러싼 경계선 뒤에 숨겨놓은 듯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집들의 바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땅에 묻힌 거대한 진흙그릇 피토스가 널려 있었습니다. 곡식,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릇이었습니다. 평범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비축물이었습니다. 이는 도시가 잔치가 아니라 길고 혹독한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은밀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적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문을 잠그고 가족과 물자를 성벽 뒤에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어요. 트로이 칠을 뒤덮은 파괴의 층은 어떤 서사시보다 더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발생한 화재의 잔해가 아닙니다. 검댕, 새까맣게 탄 기둥, 그리고 무너져 내린 구운 점토로 이루어진 두껍고 빽빽한 층이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이 층은 도시의 마지막 날을 봉인하고 우리에게 세세하고도 끔찍한 세부 묘사를 보존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이나 정돈된 매장지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집 현관에서, 죽음이 그들을 덮친 곳에서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두개골이 부서진 채 누워 있었고 다른 한 명 옆에서 그들은 청동 창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수십 개의 청동 화살촉이 있습니다. 무기고나 작업장에는 없었지만 거리 곳곳에 흩어져 성벽 잔해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최후의 치열한 전투의 잔해입니다. 수비대가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하던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재와 뼈층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증명하는가? 아니다. 고고학은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아킬레스의 맹세나 프리아모스의 탄식을 들을 수 없다. 사부로 목마를 파낼 수는 없다. 하지만 고고학은 우리에게 더 실질적이고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제공한다. 맥락. 고고학은 번영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보여준다. 청동기 시대 말 적절한 시기에 인구가 과밀하고 포위당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파괴되었다. 더욱이 트로이만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말은 동지 중에 전체의 불길의 시대였습니다. 위대한 히타이트 제국은 붕괴되었고 그리스의 미케네 요새, 필로스와 미케네의 궁전들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해안에 번창했던 항구 도시 우가리트는 잿더미로 전락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역사가들이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부르는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신비로운 바다의 민족들이 해안을 따라 밀려오며 문명을 휩쓸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로이 7용을 불태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납치된 여왕의 복수를 위해 미케네 왕이 이끈 아카이아 연합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을 무릎 꿇린 이름 없는 그러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세력의 또 다른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불길을 지켜본 성벽은 침묵합니다. 누가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죽였는지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지막 날을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불타버린 도시를 증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돌과 재에 새겨진 이 사실은 어떤 전설보다 더 극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승리는 갈라진 입술에 바닷소금이 닿는 것만큼이나 쓰라렸다. 트로이 성벽에서 돌아오는 아카이아 함선들은 영광과 전리품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죽음과 실망도 함께 가져왔다. 젊고 활기차게 원정을 떠났던 많은 왕들은 잔치가 아니라 등에 단검이 꽂히는 운명을, 왕좌가 아니라 추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버림받은 그들의 왕국은 음모와 권력 다툼으로 황폐해졌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 그들조차도 동지중해를 휩쓸고 있는 재앙의 진정한 규모를 상상할 수 없었다. 트로이 전쟁은 참전국들에게 아무리 컸다고 여겨졌더라도 그저 하나의 불꽃에 불과했다. 곳곳에서 대화제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문명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천천히 쇠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잔혹한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아가멤논과 네스토르가 군대를 이끌었던 요새였던 미케네, 티린스, 필로스의 궁전들이 차례로 불타버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폐허에서 맹렬한 불길의 흔적과 그 마지막 절망적인 시절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불에 구워져 오늘날까지 보존된 점토판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필로스의 필사자들은 열렬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사의 수를 세고 창날로 쓸 청동을 나눠주었으며 해안을 지키는 경비병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다가오는 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적이 왔습니다.
이 적들은 누구였을까요? 고대 문헌에서는 그들을 바다 민족이라는 모호하고 불길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열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기근, 전쟁 또는 알려지지 않은 대격변으로 뿌리째 뽑힌 절망적인 부족들의 연합, 쓰나미였습니다. 메디네트 하부 신전에 있는 이집트 부조는 그들을 보여줍니다. 뿔 달린 투구나 깃털 장식을 한 전사들과 그 뒤를 따르는 가족들이 삐걱거리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주였습니다. 온 민족이 이동하며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청동기 시대에 번영했던 왕국들을 덮쳤습니다. 아나톨리아와 시리아를 지배했던 이집트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은 지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난공불락의 수도 하투사는 불타고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왕국은 너무나 빠르게 무너져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된 몇 개의 점토판만이 그 고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시리아 해안의 부유한 항구 도시 우가리트의 왕은 절망에 빠져 군주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적의 함선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도시들을 불태우고 제 땅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가리트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은 가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판을 운반하기 위해 준비했던 도공은 도주하거나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살해당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다 민족의 물결이 레반트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며 수세기 동안 번영했던 도시 국가들을 파괴했습니다. 구리무역의 중심지였던 키프로스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9세기의 마지막 보루이자 문명의 곡창지였던 이집트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비문은 승리에 대한 창하이지만 공포는 승리의 선 위에 깃들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도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못했다 라는 문구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티, 코다, 카르케미시, 아르자와 알라시아 모두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그들은 이집트로 진군했고 그들을 위해 불길이 치솟았다. 람세스 3세는 재위 8년째인 기원전 1177년경 전투를 벌였습니다. 먼저 시리아 국경 어딘가의 육지에서 그리고 나일 삼각주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집트의 부제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궁수들은 침략군의 배에 화살을 퍼붓고 전사들은 적의 배를 전복시켜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이집트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람세스는 조국을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이집트가 수세기 동안 알고 지배해온 세상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구리를, 아나톨리아에서 주석을, 레바논에서 삼나무를 운반하던 무역로는 단절되었습니다. 위대한 제국들은 무너졌고 동맹국들은 잿더미로 전락했습니다. 이집트는 전쟁으로 지쳐 혼돈과 야만에 둘러싸인 채 홀로 남았습니다. 이집트는 구원받았지만 수세기 동안 천천히 쇠퇴했습니다. 이 지구적 붕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다 민족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 즉 병든 유기체의 마지막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여러 재난이 뒤섞인 완벽한 폭풍을 지적합니다. 나무 나이테와 호수 퇴적물 분석은 지중해를 휩쓴 극심한 수년간의 가뭄이라는 극적인 기후 변화를 시사합니다. 가뭄은 기근을 초래했고 기근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동시에 청동기 시대 문명 체계 자체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취약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궁궐 통제와 국제 무역에 의존했습니다. 무역로가 차단되고 내부 갈등과 식량 폭동으로 시달리던 궁궐들이 무너지자 전체 체계는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역사가들이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황홍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문자는 잊혀졌습니다. 대도시는 버려졌고 국제적인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아킬레스, 아가멤논, 프리아모스의 세계, 위대한 왕들과 청동 군대의 세계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오직 노래와 전설 속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식어가는 재에서 새로운 세계의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른 금속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합금과 긴 여정을 필요로 하는 귀하고 희귀한 청동이 아니라 단순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트로이는 함락되었습니다. 미케네와 필로스의 궁전들은 먼지로 무너졌고 키클롭스들이 세운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왕들과 긴 전쟁의 시대였던 청동기 시대는 불과 혼돈의 물결 속에 잠겼습니다. 그와 함께 문자도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궁궐 필사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선형 문자 B는 잊혀졌습니다.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침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문명의 빛이 사라질 때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닥불의 불꽃이 가장 밝게 타오릅니다. 양피지와 점토판이 없는 바로 이 세상에서 트로이 전쟁의 기억이 진정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연기와 와인, 그리고 굽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홀을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들이 일리움 성벽을 실제로 보았을지도 모르는 족장들과 전사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였습니다. 한가운데 불 옆에는 가수 에드가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이 멀어 시력이 있는 사람이 현재를 보는 것보다 그의 내면의 눈이 과거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단순한 악기, 포르민가의 줄을 튕기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펠르스의 아들, 아킬레스의 분노를 노래합니다. 오디시스의 간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왕국들을 무너뜨린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들 부족의 계보이며 신들과 영웅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이름, 모든 수식어는 영광스러웠지만 사라진 과거로 이어지는 사슬의 고리입니다. 이 노래들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수만 줄의 가사를 어떻게 암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대대로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그 시의 음악성에 있습니다. 육복역.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기억의 기술이기도 한 특별한 시적 운율. 마치 벽돌처럼 반복되는 공식들이 서사의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날렵한 발이 아킬레스,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 분홍빛 손가락의 어스. 이러한 고정된 표현들은 가수에게 다음 줄, 다음 반전을 떠올릴 소중한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노래는 한 단어 한 단어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돌로 집을 짓듯 리듬과 기성 블록에서 매일 저녁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각 에드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전통을 이어가는 공동작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구전의 강은 어둠 속에서 흐르며 새로운 물줄기를 흡수하고 옛 물줄기를 잃어가며 흐름을 바꿨습니다. 영웅들의 이름은 변하고 전투의 세부 사항들은 미화되었습니다. 마치 따개비만 남은 침몰선처럼 역사는 신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끝자락, 기원전 8세기경 서사시와 동의어가 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호메로스입니다. 그렇다면 호메로스는 누구였을까요? 암흑시대를 밝힌 단 한 명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한 계급의 가수들을 상징하는 이름, 집단 창의성의 정점이 된 이름이었을까요?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키오스 섬 출신의 시력을 가진 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미르나 출신의 시각 장애인 방랑자였을까요? 아니면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마침내 완벽한 형태를 찾은 바로 그 순간에 호메로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전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페니키아 선박과 함께 에게해에 새로운 경이로움이 도착했습니다. 청동도, 금도 아닌 기호, 문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기발한 음성 알파벳. 그리고 누군가, 어쩌면 바로 그 호메로스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덧없이 사라지는 노래의 가사를 기록하는데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동적이고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가 불변의 형태로 주조되었습니다. 시는 더 이상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이 되었습니다. 망각에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호박 속의 곤충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폭군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전설에 따르면 도시의 문화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정경화 공식 버전을 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시는 교육과 시민 종교의 토대가 되었고 모든 헬레니즘 문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소년들은 그의 시를 암기했고 철학자들은 그 의미를 놓고 논쟁했으며 극작가들은 그의 시에서 줄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몇 세기 후 고대 세계 최대의 지적 중심지였던 헬레니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문헌학자들과 문법학자들은 최후의 결정적 단계를 밟았습니다. 제노도토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같은 학자들은 그리스 세계 곳곳에서 도착한 수십 개의 사본을 꼼꼼하게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필사자의 오류를 제거하고 모든 행의 진위 여부를 논의했으며 시들을 알파벳 글자 수인 24개의 칸토 찬토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민속 서사시를 흠잡을 데 없는 문학적 기념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름 없는 가수들의 목소리로 암흑기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소아시아의 이름 없는 요새를 두고 벌어진 아득한 전투의 메아리는 포착되고 기록되고 편집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어쩌면 위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기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트로이는 함락되었다. 장작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했던 성벽의 폐허와 뒤섞였다. 10년간의 포위 공격, 양측 수천 명의 전사자. 무엇 때문에? 보기한 여왕? 수상쩍은 영광? 승자인 아카이아인들은 저주받은 듯 전리품을 배에 가득 실었다. 황금도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을 가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잿더미 속에서, 이 메마른 해안에서 트로이 전쟁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유산은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나 정복 가능한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씁쓸한 귀향에 있었습니다. 왕중왕 아가멤논은 미케네로 돌아가 적의 창이 아닌 아내의 도끼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활한 영웅 오디스스는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며 모든 부하를 잃고 트로이의 탑을 본 날을 저주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지도자들 중 거의 아무도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함정이었고 개선문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는 죽었고 그 독은 승자들도 독살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 한 세대의 영웅들을 모두 불태운 이 불길 속에서 무엇이 살아남았을까? 남은 것은 역사였다. 눈먼 시인이 자신의 선택을 한 반신반인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트로이의 함락을 보지 못했다. 결정적인 밤이 오기 훨씬 전에 죽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바로 그의 그림자였다. 그는 길고 고요한 삶이 아니라 짧지만 눈부신 영광, 즉 후세에 기억될 불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얻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거의 1000년 후 트로이가 서 있던 언덕이 이미 망각의 풀로 뒤덮였을 때 새로운 정복자가 이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젊은 마케도니아 왕이었죠. 기원전 334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원정을 시작하며 그는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단순한 서사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삶의 지침서이자 영혼의 지도, 그리고 신성한 경전이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단검 옆에 일리아스 사본을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조상의 땅에서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킬레스의 후손이었기에 그는 전투에 단련된 동료들조차 놀라게 할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 헤파이스티온과 함께 아킬레스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킬레스를, 헤파이스티오는 파트로클로스를 기렸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옷을 벗고 올리브 기름을 바른 채 알몸으로 무덤 주위를 돌며 가장 위대한 전색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새로운 아킬레스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영웅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과 아군 모두를 짓밟았던 그의 분노, 그 유명한 분노는 아킬레스의 분노의 그림자였습니다. 헤파이스티온에 대한 그의 사랑은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의 형제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화를 직접 살아내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은 자신이 시속 영웅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의 유산은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이 아킬레스에게서 영감을 얻은 반면 또 다른 위대한 문명은 패배자, 즉 로마인에게서 그 조상을 찾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잔혹한 아카이아 침략자들의 후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불타는 도시에서 탈출하여 오랜 방랑 끝에 이탈리아의 가문을 세우고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는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인 아이네이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도시의 잿더미에서 서구 최대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신화 속 패배자들이 역사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을 그리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메아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들의 연설, 비잔틴 장군들의 전략 중세기사 로맨스에서 그 메아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만큼이나 호메로스에 사로잡혔던 독일 상인 하인리히 슐리만이 삽을 들고 바로 그 히사를리크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땅을 파고 상층 문화층을 파괴하며 자신의 호메로스 트로이에 도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는 기원전 1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불과 폭력적인 파괴의 흔적이 있는 청동기 시대 도시 트로이 치라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드라마의 기반이 되는 사실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트로이 전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시인의 천재성에 의해 우주적 규모로 부풀려진 무역로를 둘러싼 지역적 갈등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위대한 문명의 전쟁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유산은 고고학적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우리의 갈망에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일리아스의 구절들을 들여다보며 에게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일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분노, 명예, 사랑, 운명, 그리고 불멸의 대가. 트로이는 이미 오래전에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전쟁